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 보자면,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20대 후반까지 살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석박사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박사학위를 마쳤으니까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생활 한 지는 9년 된 거고, 그리고 석박사 하면서 이제 보낸 기간 석박사 따는데 총 5년 반 정도 걸렸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 미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야 당연히 사회생활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석박사 땄고, 그 얘기는 제가 미국에서 석박사 대학원 수업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도 다 봤고 논문도 영어로 다 썼죠. 그리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대기업에 다니죠. 그러니까 사실 제 영어가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제 영어를 미국인들이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외국인 출신이네, 코리안 액센트가 있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백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 같은 수준의 영어를 하려면 그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적어도 초등학교 때는 미국에 이민 와야 그런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너무 큰 기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미국 오신 분들은 그냥 영어로 읽고 쓰기 잘하고 미국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의 영어는 그 정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회사에서 못 알아들리는 말 없고, 내가 얘기했을 때 미국 백인들이 다 알아듣고 업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영어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해가지고, 일본어는 영어만큼 유창하진 않아요. 그런데 혼자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 내려서 혼자 지하철 버스 타고 혼자 택시 타고 일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혼자 쇼핑할 수 있고, 궁금한 거 쇼핑하다가 물어보는 거, 이런 물건 어디서 사나요? 얼마예요? 요런 기본적인 일본어는 할 줄 알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인하고 뭔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국제 이슈 같은 거를 일본어로 얘기하거나, 그 정도 일본어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일본어 되면은 이제 아주 상급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일본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미국 생활 하면서. 자, 그래서 이 영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알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겠죠. 왜 잘해야 될까요? 영어는 당연히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영어를 기본적으로 쓰지만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가르쳐요. 스페니쉬. 근데 사실 스페니쉬는 별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페니쉬를 왜 가르치냐면, 미국에 보면 남미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각종 좀 사회 하층을 구성하면서 미국에 있는 각종 허드렛 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캐시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뭐 공사장에서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 카센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 고치고 뭐 요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의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을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니쉬를 꼭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베네핏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자꾸 이렇게 스페니쉬를 가리키려고 하냐면 제2외국어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어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거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은 이중 언어로 써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출구다. 그러면 exit이잖아. exit. 영어로 exit. 근데 스페니쉬로 살리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중에 이제 좀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 내국인이라는 주류 세력과 이제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하층 노동력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2 외국어로 스페니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있죠. 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근데 현실에서의 삶에서 스페니쉬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영어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석박사를 마치고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미국에서 이공계 석박사를 마치고 살아가는 바운더리에서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동료로 만난 적이 없어요. 미국 대기업을 살면서 한 번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을 연구 동료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사과정 때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을 딱 한 명 연구 동료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남미가 아니라 유럽의 스페인 있잖아요. 유럽의 스페인에서 유학 온 사람 그 사람 정도 만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을 동료로 만나는 그 남미 문화권 그런 사람들을 동료로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미국 살면서 실제로 그들을 만날 때는 이제 제가 버스 탈 때 뭐 버스 기사님, 뭐 호텔에서 묵었을 때 호텔 방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페인어를 알아서 내 인생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 뭐 그런 거죠.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베네핏이 없어요. 실질적인 베네핏이 없어요. 스페인어를 한다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한인 슈퍼마켓을 한다. 한인 카센터를 할 거다. 한인 세탁소를 할 거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좋아요. 왜냐면 사장은 본인이 하고 인건비가 싼 이 남미 이민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알면 그땐 좋겠죠. 하지만 석박사를 마치고 이공계에 살아가는 바운더리에서는 스페인어가 필요가 없어요. 스페인어가. 자, 그리고 백인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그 백인들은 거의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가끔 굉장히 엘리트 계층의 백인들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외국어를 구사하냐 보면은 이제 헬라어랑 불어,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백인들이 조금 있거든요. 헬라어랑 불어는 백인들이 왜 배우냐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나왔던 고대의 어떤 역사, 고대 학문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 학문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학자예요. 교수님들. 그래서 뭐 고고학이나 역사,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헬라어를 조금 할 줄 아시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뭐 본인이 막 학자, 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학자가 아니면
헬라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백인 중에 이제 약간 프랑스어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어를 왜 하냐면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고급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티라든가 뭐 그런 명품, 뭐 미술 작품,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상류층, 미국 사회 최상류층, 뭐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어를 좀 해요. 그래서 이런 사치스러운 문화, 특히 미술 작품 좋아하는 사람들, 미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불어를 조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영어만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그 석박사를 따고 미국 이공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조언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하면 되게 좋아요. 영어랑 일본어 이 두 개가 이제 미국 이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랭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영어는 미국 영토 내에서는 영어만 잘하면 끝이에요. 근데 일본어를 왜 배워야 되냐면 전 세계 이공계 테크놀로지에서 특히 반도체 기술 이런 거에서 그 미국이 탑이에요. 미국이 탑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미국 다음으로 과학기술력이 미국 다음으로 대단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게 되면은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이공계 기술력으로 미국한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쪽으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고 있냐면 이제 소재, 어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즉 하드웨어의 탑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일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아이디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로 다 끝나려면은 아이디어로 낸 특허를 현실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어떤 컨셉을 잡아내는 게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그 컨셉이 잡히면 이제 특허를 걸고 이제 그거를 세계 최초로 프로토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찾는 게 일본이에요. 미국이 그때 일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보면은 미국은 항상 일본을 데리고 다녀요. 항상 일본을 항상 파트너로서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어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 미국에서 웬만한 건 다 먹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요.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뭐 임원들이랑 회의를 해요. 그럼 실리콘밸리 임원들이나 뭐 연구소장, 박사들은 당연히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를 현실화 해보자 하면서 그 양자 컴퓨터의 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설계를 해요. 설계 도면이 다 나왔어, 미국에서.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 1호기 만들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본을 바로 소환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엔지니어들한테 설계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초전도체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실리콘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부품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뭐 극저온 어떤 냉동 기술이 들어가고, 이게 설계도가 다 나왔잖아요.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의 그 성능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프로토타입 할 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이공계 박사들의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만 꽉 쥐고 있어도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짱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내국에서 특허 설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면 그걸 처음으로 구현할 때 늘 일본을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와 일본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당장 대학원 갈 때는 토플이랑 GRE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토플. 그런데 이제 막상 연구를 시작하고 졸업할 때, 취업할 때 되면은 이제 일본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에너지를 80% 정도 쏟으세요. 미국 가실 분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일본어에 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 있게 외국 공부하시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일본에 가요. 매년 뭐 이렇게 특히 봄쯤에 늘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일본을 돌아다녀요.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그 미국의 그 설계팀에서 설계한 설계 도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경쟁을 붙이죠.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동쪽에 있는 대기업 하나를 선정하고 일본의 서쪽에 있는 대기업 하나를 선정하고 양쪽에 똑같이 도면을 뿌려요. 그 다음에 누가 더 높은 퀄리티의 그런 첨단 컴퓨터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레시피와 설계도와 특허 아이디어는 모두 미국에서 이미 연구소에서 다 개발된 거예요. 그거를 최초 구현하는 게 일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쓰잖아요. 그러면 일본산 부품을 통해서 그걸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프로토타입을 항상 일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일본이 이제는 그 아시아를 탈피하려고 합니다. 타라 입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타라 입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일본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다. 노동 중심적으로 제조 중심적으로 사는 아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정책을 이공계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의 한 국가 중에 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벨의 국가다라는 그런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하는 거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아주 하이 퀄리티의 제품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일본산 제품은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쓸 때는 프로토타입 할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특허가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일본산 부품을 쓴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가격 다운이에요. 가격 다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뭐 한국이나 대만이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대만이랑 한국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라면 이게 몇백만 개 만드는 거죠. 몇천만 개 만드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제조의 중심이 대만이나 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만어랑 한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그거는 뭔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신기술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대만이랑 한국어를 잘하는 거는 미국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장에서 몇백만 개 만들 때 몇백만 개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불량이 발생하잖아요. 이 ppm 단위로 발생하는 이 불량을 컨트롤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만어나 한국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만어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량 생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불량률 그런 거를 연구할 때 대만어나 한국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어가 또 미국에서 중요해지는 어떤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박사들의 세계에서는 한국어나 대만어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 출신 정도에서 이제 공장, 해외 공장 매니저 정도 하는 수준에서는 대만어나 한국어가 중요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박사 레벨의 어떤 첨단 제품 연구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80% 정도의 영어에 대한 노력과
20% 정도의 일본어에 대한 노력이 이제 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랑 일본어를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시험 위주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그렇게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래서 저는 학부 때 그 대학교 때 그런 동아리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국제 외국인 학생회, 국제 학생회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한국 내국인인데 외국어 배우려고.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회 가입하면은 그 뭐지? 제가 다녔던 학부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생들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타지키스탄 그런 데서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 유학 온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뭐 몽골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랑 이제 국제 학생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어도 배우고. 근데 마침 같이 친하게 지냈던 국제 학생회 멤버 중에 일본인 학생들이, 친하게 지냈던 일본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또 일본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뭐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의 개신교 교회 중에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 예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영어 예배. 그 예배 똑같은데 영어로 해요. 목사님이 뭐 미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이나 혹은 원어민 그 목사님을 세워놓고 그 영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원어민 강사들, 뭐 백인들, 미국인들, 캐나다인들, 호주인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배울 때 진짜 알짜배기예요. 책에서 배우는 영어는 실질적인 실전에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로 그 말할 때는 뭐 연습장에다가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가 이거고 투부정사는 이거를 수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학문을 할 때 영어지, 그러니까 공부로서의 영어지, 실전에서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말할 타이밍을 놓쳐요. 뭐 외국인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여기서 이게 지금 3인칭 단수니까 내가 동사는 여기서 이걸 써야 되고, 이 투부정사 이거는 여기를 수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 굴려가면서 영어를 하면은 그 말은 되게 빨리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외국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못 쫓아가요. 결국엔 그래서 말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는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한국에서 학부 생활하면서 뭐 국제 학생회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저런 거 한국 대형 교회에 많이 있는 그런 영어 예배 같은 거,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